이완영 본부장한테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최근에 많은 그런 이제 갈등과 그런 고민들을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최근 2, 3년에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주식을 나는 길게 10년 동안 끌고 갈 거야. 그래,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셨다가 최근 6개월 동안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좀 회의를 많이 느끼시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많이 겪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3개월, 6개월 뒤를 보면서 투자를 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6개월마다 포트폴리오를 저는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은 그 포트폴리오를 짜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한 1년 반 정도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1년 반, 2년 정도를 가져가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이 섹터의 흐름이 끊기든가 아니면 더 좋은 섹터가 나타나든지 그죠. 그러면 늘 바꿀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고유를 해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오늘 좀 얘기를 해주셔서 아마 투자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뭐 아침에 시장 열렸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 고민하는 거랑 저희가 고민하는 건 결국 다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잖아요. 네. 왜 내가 샀는데 오늘 마이너스가 나지? 그다음에 이게 빠를까 저게 빠를까? 그다음에 어제 샀지만 일주일 기다려 봤으나 이거 좀 너무 약한데? 근데 갑자기 원래 보고 있었던 게 더 세면 이거를 헐어서 일로 갈까? 막 이런 고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액션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액션을 함에 있어서 그 강약을 세게 할 수 있고 적게 하는 거는 결국은 공부의 양으로 결정나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좀 많이 큰 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에서 시장에서 이제 좀 이제 주도주의 흐름을 캐치하려고 하고 우리 시장보다는 또 나스닥이 먼저 좀 빠르기 때문에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나스닥의 신고가, S&P 500의 신고가를 또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완영 본부장께서도 항상 되는 산업에 가서 놀아라라는 말처럼 그 되는 산업을 시장에서 메시지를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펀더멘털의 변화를 실물 경제에서 체감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스타일입니까? 사실 다일 것 같은데 탑다운에서는 뭐 제가 다른 뭐 영상에서도 보면 뭐 지금 수출 비중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데이터에 안 잡히던 게 갑자기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섹터가 보시면 뭐 2차 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 잡히던 데이터가 잡히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의미 있는 산업이 된 거고 그 속도가 1년 전 거, 2년 전 거 비교해 봤을 때 그로써 나기 시작한다. 뭐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 건 이제 탑다운에서 잡고 그런 거는 사실 지금 신성장이고 앞으로 한 5년, 10년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은 그렇게 이제 캐치를 하는 편이죠. 그리고 저희도 실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뭐 이제 전기차 막 돌아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저희 직원들도 전기차 지금 테슬라 한 2-3명 모는데 그 직원들 아침 회의할 때 잠깐 없어요. 보면 충전기 꽂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저희도 그러면 야 충전기는 모자라면 이거 누가 만들지? 이런 것도 이제 약간 마이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올해 연간으로 만약에 작년 말에서 올해 딱 넘어오면서 사실 연말에 저희가 포트폴리오 다 조정하지 않습니까? 내년 걸 보고 그래서 올해에도 새해에도 정말 세게 크게 1년 동안 굵직하게 이 시장을 끌만한 섹터는 뭐지라는 건 사실 탑다운에서 그렇게 잡아내고요. 단기로는 뭐 그렇게 짜인 데서 계속 끌고 가면서 튜닝은 이제 실적 때문에도 해주고 뭐 돌발 악재 때문에도 해주긴 하는데 저는 이제 꼭 매일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장 끝나면 항상 하는 게 장 끝나면 코스피 200개 종목이랑 닥 100개 종목 총 300개 종목을 제 화면에 이렇게 세팅된 순서대로 누르면 화면이 쫙 바뀌거든요. 그걸 300개를 전부 다 쳐보면 주로 차트 보는 거, 차트와 수급을 보면 이제 치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포트폴리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트만 오로지 보고 그 다음에 뉴스만 보고 실적만 봤을 때 내일이라도 살 종목, 내일이라도 팔 종목 그냥 적어봅니다. 그냥 쭉 적습니다. 그냥 적고 아무 그거 없어요. 그냥 적고 나서 차트가 밑에서 올라오는 거는 사도 되는 건가? 그리고 수급 보고 보면 뭔가 있으니까 사는 건가? 그럼 이제 공부해야죠. 그래서 기업 전화해보고 애널리스트 통화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이런 로직으로 바닥은 형성돼 가는구나.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내가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에 대한 결정을 제가 해야 되니까 그럼 기간적으로 언제 무슨 이벤트가 있지 이런 거 생각해보고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요때 흐름이 이럴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계산해봤을 때 목표가가 충분히 나온다 라고 하면 매집 시작해야죠. 저희도 이제 사이즈가 크니까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잘 가는데 계속 누군가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기관도 팔고 있고 그럼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생각해봐야 되죠. 목표가가 다 왔거나 아니면 몰랐던 악재들이 나오고 있거나 그러면 또 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는 단기로 계속 이제 체크하면서 이제 리스트를 적는데 리스트를 적고 나면 결론적으로 그 구간마다 주도하는 섹터가 눈에 확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밑에서 싹 올라가려고 하는 건 이제 단기 롱으로 잡아야 되는 섹터들이고 그다음에 뭔가 좀 힘이 약해지는 쪽들은 단기 이제 숏을 슬슬 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숏을 잡는다기보다는 이제 잘 팔고 나와야 되는 그런 섹터들이 오히려 정리가 싹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심플하게 이 섹터 이렇게 움직인다. 근데 저희는 매크로를 체크하고 있으니까 뭐 유가 때문이든 환 때문이든 뭐 각종 이슈 때문이든 이게 워킹이 되는구나. 그게 맞으면 사실 논리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내려진 결론과 그 종목으로 다음 날이나 뭐 최근 일주일 동안에 매매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걸 짧은 기간에는 이제 그렇게 매일 정리를 하고 있어요.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그 저희 제일저축에 같이 있었던 그 후배도 300개 종목을 매일 그렇게 보더라고요. 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 이제 10시까지 시세를 볼 때는 한 아침 9시 반쯤에는 이제 서로 이제 사고팔고의 줄다리기가 막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코스피 200 종목하고 코스닥 100 종목에 먼저 이제 조회를 누르고 상승률 순서로 이제 필터링을 하면 제일 많이 오른 것부터 제일 많이 빠진 걸로 쫙 200개가 나래비가 딱 서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지금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는지 뭐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지 아마 일반 투자자분들은 내 종목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보면 내가 산 종목이 어떻게 돼 있나 그것만 보실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늘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 10시 전까지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요. 장 끝나고 나면 이제 끝이 어떻게 됐는가는 나중에 이제 밤에 이런 방송 다 끝나고 가서도 가서 보기도 하고 역시 그런 시장을 모니터링 하시는군요. 뭐 저희도 인턴들을 많이 받아보고 뭐 펀드 매니저에 대해서 되게 큰 막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오는 매니저들 많지만 저희는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3D 업종이라 하잖아요. 그냥 정말 포지션을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잠 못 자고 저희 매니저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저희 평균 수면 시간 한 3-4시간 이럴걸요. 저희 그렇게 한 20-30년 사신 거 아닌데요, 대표님도? 그러기에는 피부가 너무 좋아요. 저는 그냥 운동으로 혈압 낮추려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저도 저희 매니저들 섬뜩섬뜩 할 때가 뭐냐면 새벽 2-3시에 저희 매니저들 방에 기사를 탁 올리면 그걸 누군가 그 순간 읽어버려요. 그러면 누군가 깨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근데 저희가 그걸 안 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자서 이제 그렇죠. 습관적으로 그 시간에 잠이 깨서 미국장을 봐야 되고 그걸 보면 머릿속이 또 뇌가 움직이니까 잠이 깨버리고 그럼 또 5시 일어나서 저는 사무실에 7시까지는 와 있는데 7시 와서 아침 회의 준비하고 8시 또 하면 그게 또 이제 맞아가는 그 희열이 또 있으면 또 그게 또 이렇게 저희 소위 말해서 이제 열정과 엔도핀이 되다 보니 그거에 또 저희가 움직이게 되고 아니면 또 엄청 디프레스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근데 그게 정말 그걸 이겨내려면 계속 저희도 뭐 사실 저는 운동을 하고 하지만 근데 사실 그 열정과 그 내가 그 노가다를 소위 하겠다는 그런 그 끈기가 없으면 사실 이겨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숱하게 많은 여의도 매니저들 중에 그래도 좀 잘한다라고 하려면 근데 공통적인 건 그런 뭔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다음에 되게 부지런한 뭔가가 항상 존재하더라고요. 그 매니저들도 보면. 그래서 매니저들도 사실 그거는 딱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눈 떠 있는 시간 내도록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부하는 거. 그래서 개인 투자가분들도 뭐 이런 방송을 보셔도 저 친구는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저런 논리가 있구나. 딴 사람은 또 다른 논리로 얘기하던데 그럼 나도 이제 이거대로 공부해서 결론 내려봐야지. 이 과정을 매일 정말. 근데 저희보다 나으신 건 그래도 종목 개수는 좀 적으시니까 저희는 몇십 개를 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기승전 공부. 그리고 그 공부를 커버할 만한 끈기와 그 약간의 열정.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이한영 본부장이 얘기를 들으니까 자꾸 운동선수들이 떠올라요. 우리 국보센터 서장훈 씨도 하는 얘기가 피나게 정말 훈련을 했다고 그러고, 경기를 끝나고 나면 서장훈 선수가 옛날에 웬만한 경기 다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대 대학교 시절 때부터 그죠? 농구대잔치 프로팀들하고 붙어서도 막 이기고. 그런데 본인은 정작 경기 끝나고 나면 자기 경기를 다시 본대요. 보면서 막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다. 뭐 이러면서 계속 스스로를 자극하고 나가서 훈련하고. 박찬호 선수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박세리 선수나 박지성 선수 보면 특별하게 운동신경이 뭐, 저 사람은 축구 천재야. 그런 느낌이 아닌데 노력 천재들이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한영 본부장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보면서 같은 매니저라도 엄청난 노력파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특히나 우리가 아까 펀더 매니저가 매니지먼트 관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저희 매니저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자기 관리 되게 중요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관리가 돼야 그 엄청난 공부량을 다 소화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한영 본부장 보면 얼굴이 굉장히 동안 40대 되셨나요? 네, 43입니다. 네. 43이에요? 네네. 근데 30대와 같은 얼굴을 유지하고 있고. 운동은 뭐 그냥 골프 말고는 다른 운동은 없나요? 아니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 3-4번 헬스장 가 있습니다. 네. 헬스장 가서 이제 땀 빼고 그렇죠. 혈압을 좀 낮춰야 되니까. 그래서 맨날 네. 목욕탕에서 만났잖아요. 엄청 뺐었죠 저희. 근데 뭐라도 자기가 풀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업은.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운동하면서도 사실 저도 수익이 안 날 때는 똑같이 고민하면서 딱 하나만 고민하거든요. 내가 가진 포트에 있는 요 종목들이 내가 일주일 뒤에 20%씩 오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진 게 전부 다 20% 오르면 펀드 수익이 20% 올라가 있는 거니까 물론 그럴 다 같이 오르진 않겠지만 근데 가진 거의 반 이상만 올라도 수익률이 확실히 올라가니까 맨날 아침마다 저는 새벽 5시에 샤워할 때 맨날 그 생각하거든요. 내가 가진 얘네가 한 1, 2주 있다가 20%씩 올라가 있을까? 그래서 계속 그거면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수익률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맨날 그 고민하고 될 거야 혼자 막 생각하면서 되면 이제 어제 수익률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희망이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1, 2주 뒤면 20%씩 올라갈 건데 뭐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장 끝나고 이제 헬스장 가서 이제 뛰면서 땀 빼면서 이제 혈압 낮추고 또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사무실 들어가서 이제 아까 제가 본다는 그거 300개씩 돌려보면서 이제 또 체크할 거 체크하고 공부하고 뭐 맨날 똑같은 패턴이죠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했더니 벌써 뭐 한 18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도 장 끝나면 솔직히 뭐 4시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기업 IR들이 많잖아요. 못 가겠어요. 지쳐서. 지쳐서 못 가고 그 사우나 가서 시간이 비슷해서 그렇게 자주 만났었군요. 근데 우리 이한영 본부장은 운동을 하고 왔고 저는 그냥 가서 목욕만 해요. 목욕만 하고 약간 이렇게 좀 리프레시를 시켜줘야 저녁 때 딱 들어가가지고 저녁 9시나 10시까지 앉아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침 7시부터 와가지고 계속 오후 4, 5시, 6시, 7시까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거의 비슷하군요. 사실 저희가 뭐 아침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그 중에 반 이상은 기업 미팅이면 사실 기업 미팅만 4-5개씩 하는 건데 사실 끝나면 사실 매매까지 하고 있던 와중에 그걸 하니까 그쵸. 사실 소위 말해 진이 빠져버리죠 몸이. 진이 빠지죠. 한 1시간은 잠깐 쉬어줘야 또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뭐 하도 주식이 이제 빠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뭐 새벽에 미국 시장도 보고 하다가 언제부턴가는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주식을 좀 보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도 뭐 엄청 궁금하죠. 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도 그거 안 쳐다보고 축구하러 가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제 골프 약속이 있어서 나가면 다 우리 업계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골프를 딱 가면 차에 타는 순간 바로 얘기가 나오죠. 어제 나스닥 많이 빠졌던데. 이런 얘기 나오면 또 가슴이 철렁하죠. 근데 저는 금요일 장 끝나서 일요일 저녁 6시까지는 하나도 안 봅니다. 핸드폰 정말 다른 거 서치 때문에는 봐도
뭐 주식 관련된 거는 한 개도 안 봅니다. 아. 대신에 일요일 저녁 6시에 이제 밥 먹고 나서 네. 8시부터는 이제 일을 시작하죠. 준비해야 네, 또. 준비해서 그래갖고 밀린 거 전부 다 보고 레포드 쓰고 전략 자료 쓰고 막 이렇게 하면 한 10시 정도 끝나거든요. 그러면 한 2시간 정말 바짝 이렇게 공부하고 또 안 하는 건 평일에 점심 먹으러 나갔을 때는 시세 절대 안 봅니다. 아, 점심 때도 네. 그렇죠. 그 두 개는 딱 무조건 지키고 처음에는 엄청 불안했었는데 이게 안 보면 근데 그렇게 한 1년 안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점심 때 시세 안 보고 있으면 다들 왜 안 보냐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밥 먹고 있는데 그걸 본다고 뭐 바뀌냐고 그쵸. 그냥 그 생각으로 있죠. 아, 저랑 뭐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으시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매니저가 제가 우연히 이제 점심을 먹고 찻집을 갔는데 거기서 우리 매니저가 2명이 같이 앉아서 한 사람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서로 대화는 안 하고 계속 이 시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니저가 밥 먹을 때도 이제 시세를 봐요. 거의 페인들이죠. 계속.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할 때가 옛날에 이제 빌 클린턴이 그렉 노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빌 클린턴 대통령이 호주의 백상을 하고 하는 그렉 노먼하고 이제 골프를 치다가 물어봤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집중력을 다 18홀을 4번 쳐야 되잖아요. 보통 프로들은 맞습니다. 4라운드를 쳐야 되니까. 네. 그 나올 동안은 어떻게 그렇게 집중력을 유지하냐 했더니 그 집중력을 유지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드라이버 칠 때 굉장히 집중해서 치고 걸어갈 때 약간 또 이렇게 리프레시 했다가 또 물론 이제 드라이버 치고 걸어갈 때는 세컨샷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하겠지만 그 빌 클린턴한테 대답해 줬던 게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를 제가 옛날에 제 책에다가도 써놨었는데 휴식 중간에 사람이 휴식을 할 줄 모르면 밸런스가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내가 한 발짝 물러서 있으면 내 일상생활의 밸런스가 얼마나 깨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서 휴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저희 우리 회사에 부부장님도 아시는 거죠? 저희 회사에 탁구대가 있는 이유가 그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지금 2, 3년 동안에 우리 수많은 동학개미분들, 서학개미분들 오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학구열이 이제 뛰어나고 열정적이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해요. 제가 한 1000명 이상 만났거든요. 한 2년 동안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하나 우려스러운 게 저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진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될 때 들어가서 먹는 거고 그죠. 안 될 때는 좀 터져도 좀 쉬고 이래야 돼. 뭐 한 5% 10% 터지는 걸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것도 안 터질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도 공부하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매니저가 점심시간에 시세 보고 있는 그런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소용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대세에 지장 없습니다. 대세에 전혀 지장 없고 그 시간에 조금 편하게 그죠? 네. 예, 다른 사람 의견도 물어보고 딴 얘기도 좀 하고 리프레시 시키고 들어가서 그럼 또 시세가 새로 보이죠. 이렇게. 그렇죠. 그게 더 나을 건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한영 본부장 같은 그런 제도권의 고수분들도 이렇게 주말에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한 48시간 정도를 약간 리프레시 정신을 이제 머리를 식혀주는 거죠. 머리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머릿속으로 맨날 시대의 일정주를 찾는다고. 머리가 이렇게 막 스팀이 막 돌아가고 있을 건데 그렇게 시켜주고 그 다음에 점심 때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 또 운동을 좀 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죠. 그게 그래야 오래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야 오래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한영 본부장께서도 저는 어디 가든 제 운영 스타일에서 이제 바텀업이냐 탑다운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우리는 탑다운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한영 본부장도 탑다운이라고 적어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 탑다운의 스타일로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탑다운을 보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매크로가 이 기업의 가치에 반영이 되기 전에 재무제표로 다음 분기에 나오기 전에 먼저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한 2-3배짜리 먹혀서. 그렇죠. 방금 이제 탑다운 얘기를 제가 꺼낸 이유가
그 정도로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대중보다 빨리 기업 가치 변화를 이제 캐치하려고 그렇게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쉬는 것도 투자라고 쉬어줘야 우리가 길게 마라톤처럼 그죠? 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워런 버핏처럼 찰리 먼거처럼 90세가 돼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한 2년 동안 보면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오셨죠. 이제 저희가 계속 플레이할 때 보면 고객 예탁금 한 15조 시대였다가 이제는 뭐 아무리 안 좋다 해도 60조 넘어 있는 시장인 거고 조금 뭐 하나 되어 온다 그러면 70조 돼 버리고 그래서 한 번 시장에 들어온 돈 잘 안 나가는 게 습성인 거고 그리고 저는 정말 그냥 농담삼 혼자만의 상상으로 보면 어쩌면 지금 최근 2년 동안 이 시장에 들어온 개인 고객 투자자들 그리고 지금 최근 한 1년 동안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이 투자자의 이 자금들이 미국이 사실 되게 큰 기관화 장세가 된 시발점처럼 그렇죠.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돈이 들어왔다가 박살나고 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되면서 기관화가 이렇게 가서 정말 큰 이제 뭐 K451도 되고 막 엄청난 기관화 장세가 된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한 10년 뒤에 지나서 보면 이게 그 시발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어보시고 나서 이제 투자의 고수가 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닌 분들은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자. 그러면 이제 그 자금들이 또 오히려 시장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면서 물론 이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겠지만 이게 한 10년쯤 지나면 우리가 예전에 정말 이랬었는데 이게 벌써 대한민국도 이제 큰 기관화 장세가 됐다라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혼자 막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정말 과거에 1987년 블랙 먼데이 때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 피터 린치가 운영하는 피델리티 펀드 같은 경우 밑에서 막 환매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도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았었다가 지금은 미국 기업들 보면 전부 다 ETF 운용사 그리고 가끔 이제 피델리티 있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기관이 움직이는 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실 오늘 저희가 시가총액 보면 저희가 항상 시가총액 2등이 100조를 못 넘는 거에 대해서 항상 허들이 막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2등, 3등이 지금 90조, 93조 이렇거든요. 얘네들이 10%만 올라주면 100조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도 이제 아까 보다가 저희 매니저들끼리 막 있다가 야 2등 주식 10%만 오르면 102조다. 이제 한 120조다.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인데 이제는 그럼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뭐 전쟁도 터지고 별일이 다 있었지만 1월 달에 봤던 저점을 지금 2월, 3월에 깬 적이 없고 그다음에 올해는 뭐 안 되면 돈 다 나갈 거야 했지만 예탁금 아직도 정말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자금들이 이런저런 투자를 계속 그냥 하면서 경험치는 쌓여가고 있고 그래서 시장은 계속 새로운 역사를 계속 만들면서 재밌을 것 같고 저희도 사실 이것도 저희도 다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그냥 그 순간에 같이 한다는 게 되게 재밌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머리 아픕니다. 투자자들이 많이 괴로워하시고 우리 펀드 매니저들도 좀 고민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제일 많이 보는 뉴스가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아무리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이렇게 전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악화됐을 때가 좋은 투자 기회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라도 또 변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체크는 해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과 같은 전쟁 상황에서 주가가 불확실성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전쟁은 저희가 정말 어려운 케이스인 거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의 케이스 그다음에 뭐 무역 분쟁 같이 정치적 이슈는 맞추려고 하지 말자. 그냥 이건 무조건 대응이다. 근데 대응을 하려면 공식을 적어 놓고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로 놓고 보면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랑 환 같은 것들이 20-30년치의 그 역사적으로 보여줬던 그 밴드를 순간 넘어서는 상황이 한 번씩 벌어졌거든요. 지금 또 약간 안정화되어 있지만 그러면 이게 정상화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전쟁이 났고 그래서 이게 급등했거나 급락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손쓸 도리가 없죠. 일단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 그거는 이미 우리가
터져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팔고 나가는 게 실익이냐, 아니면 여기서 좀 버티면서 들어가는 게,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면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이 안정화되는 걸 기다리는, 그거를 이제 공식화 적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로 그냥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최근에 제 고객들한테도 레터 보낼 때, 저는 가끔 레터 보내거든요. 시장 이상할 때.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1번 한국 대선, 그다음 2번 FOMC 3월달 결과 확인, 세 번째 러시아 전쟁, 네 번째 이제 중국 팬데믹, 이제 이렇게 적어 놓고 나서 그 지금 시점에서는 보면 이거는 1번은 대선 지날 것 같고 FOMC는 이번 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적었으니까 확인할 수 있고, 러시아 전쟁도 협상의 기미는 보인다. 그런데 3월 16일 날 러시아가 디폴트 이슈가 있는데 그거가 마지막 러시아 관련된 이슈지 않을까. 그다음에 네 번째 중국인데, 이제 중국이 완전히 틀어막아서 꽉 쥐고 가려다가 약간 한국식으로 약간 풀어주는 스타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얘기로 하면 글로벌 팬데믹의 정점은, 피날레는 중국이 찍어줄 거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요인들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다 악재였는데 하나 지났고 그럼 네 개 중에 두 개가 지나가면 이제 확률이 50% 정도로 시장이 완화되는 쪽으로 바뀌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이었고, 이렇게 하나씩 요인을 체크해 보는 거죠. 그러면 사실 되게 어렵게 보이는 이 매크로지만, 이건 끝났고 이건 끝났으니까 프라이싱이 끝났다, 시장은 반영했다. 그렇죠, 요것도 뭐 내가 봐도 반영되고 있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네 개 중에 세 개가 지나가네. 그러면 매수하고 들어가야지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대응법이거든요. 그냥. 그래서 복잡할수록 심플하게 하자, 단순하게 하자라는 그 말처럼, 사실 시장은 어렵게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보이는 거고요. 쉽게 보려고 하면 그냥 한 줄 한 줄 딱 요약해서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거는 지났다, 안 지났다, 요거 남았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이것만 좀 기다리면 되겠네.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악재가 있으면 이건 시기가 언제라는 게 있을 거니까 그럼 그때까지 쉬셔야죠, 사실은. 아니면 그때까지 정말 빠질 때 계속 사모아 버리던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이제 이런 전쟁일 수도 있고 단인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측 안 되고 오로지 대응으로만 대응해줘야 되는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게 좀 대응법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3월 달에 참 큰 이슈들이 많았었네요. 정말 희한한 거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까지 있었으니까.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올해 하반기 시장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방금 딱 그 방식대로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시장을 괴롭혔던 최근에 3개월 동안 또는 뭐 6개월 동안 시장을 괴롭혔던 이슈가 공급망의 이슈였잖아요. 요즘은 이제 공급망이 좀 많이 완화돼간다. 얘기가 쏙 들어갔죠. 그런데 이번 조정의 가장 큰 트리거가 됐던 거는 어떻게 보면 공급망 이슈였었죠. 이것 때문에 뭐 자동차 판매 다 마이너스 났으니까. 올해 연말 되면 공급망 이슈가 여전히 증시의 발목을 잡을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뭐 다 해결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어떻게 되든 거죠. 올해 연말 되면 뭐 어떻게든 해결이 돼 있을 거예요. 돼 있고 대통령 선거 우리 끝났고 그죠. 그리고 FMC가 금리를 7번 올린다. 그리고 이번에 3월 달에 올렸고 5월 달에 올릴 거고 뭐 이미 다 이제 소위 우리가 베타콤플리라고 하는 기정사실화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올 연말에 물론 새로운 악재가 돌발적으로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미 소위 말하는 회색 코뿔소에 해당되는 위협이 될 거야 라는 이슈들은 이미 다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증시를 억눌렀던 이런 악재들이 다 해소가 되니까 뭐 좋아지지 않나? 그리고 4월 달부터 혹시 시장이 폭락하는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아니 이런 불확실성이 다 제거가 되고 있는데 4월 달에 오히려 반등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경제학과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경제학과예요? 그래서 인간은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동물이다가 경제학 원론 맨 처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위기가 나면 항상 극복하려고 그러고 시장이 빠져서 위기가 극복되면 다들 사서 수익을 내려고 덤비는 게 이제 이 주식시장인 건데 근데 올해는 1월이 정말 엄청난 낙폭을 연초에 줘버렸거든요. 그렇죠. 1월 달에. 네, 올해 고점 3,010인가 그랬는데 2,591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반등이 나와가지고 지금 2,700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폭이 한 1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중 보통 보여주는 변동폭이 한 10% 중후반대인데 이걸 1월 한 달에 다 보여준 거죠 지금.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꾸역꾸역 악재를 견뎌내는데 원래는 이제 1월 저점 보고 3월 FOMC 보면 쌍바닥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되지 않겠냐 이런 컨셉이었다가 전쟁까지 갑자기 탁 나오면서 근데 전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월 저점을 안 깨고 여기서 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악재들이 다 반영이 돼버리는 과정인 거고 이제 FOMC까지 다 확인하고 갔으니까 남은 악재는 사실 새로운 건 사실 별로 없어지는 그럼 주식시장은 새로운 거에는 악재에는 둔감하게 되는 거라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구조는 일단 만들어졌죠. 그런데 그게 뭐 다른 요인이 아니라 아예 저는 그냥 딱 생각하는 건 가격보다 정직한 건 사실 없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1월에 너무 세게 빵 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우리가 계속 좋은 걸 찾게 만들려고 할 거고 근데 좋은 실적 발표되면 그건 호재가 당연히 돼버릴 거고 리오프닝 되고 정상화되면 또 다 정상화 이게 좋게 해석하게 될 거니까 아니면 시장을 지금 누르고 있는 악재가 해소됐다 해도 또 호재로 갈 거니까 지금 남은 거는 사실 요 가격대에서 다른 게 걱정돼서 판다는 것보다는 뭐 사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위로 보고 움직이셔도 되는 것 같고 사실 저는 모든 것의 가격은 정해져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형성한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왜 2600선에서 무조건 막아낼까? 이걸 이해하는 역성장을 실적의 역성장을 가정해야 2600 너머로 그냥 산술적인 계산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시장은 그래도 아무리 실적이 안 좋아도 역성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역성장이고 안 좋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다 팔고 시장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역성장은 아니고 악재가 지나면 그래도 리바운딩 가능하다 생각하니까 전쟁이 나도 아니면 다른 게 나도 2600은 안 깨지는 구조가 된 거거든요. 그럼 그 가격이 요건데 지금 여기서 뭐 얼마 움직였냐라고 하면 우리의 대응 전략이 또 세워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으로 시장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건 전략 호강으로 이렇게 한번 그리고 이번 2분기 정도는 좀 해볼만하다라는 그런 그 생각으로 주신 건데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탑다운을 보고 있었으면 지금 정도는 이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아마 오늘 아침에 저희랑 뭐 비슷한 회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이제 하이닉스, 하이닉스 이제 그 송명섭 연구원 자료가 나와서 우리가 아침에 또 좀 봤거든요. 보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작년 대비해서 올해 반도체 이익이 1Q, 2Q에 크게 빠진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별로 안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연간으로 보면 작년 대비 올해 3배 정도 그냥 올라갈 텐데.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좀 웃어가지고 그 연구원의 자료가 웃었다는 게 아니라 작년 이제 하이닉스가 15만 500원을 찍고 이제 주가가 9만 500원까지 빠지는 과정에 계속 나왔던 얘기가 2022년 1Q, 2Q에 반도체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이익이 확 준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실제로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빠지지도 않고 그러면 올 하반기에 이제 좋아질 이슈들은 여전히 또 남아있는 부분이고 그런 걸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가 됐든 금리가 됐든 인플레이션 가지고 뭐 두려워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적 체크가 중요한 게 그죠? 그게 사실 주식이잖아요. 주가는 뭐 실적의 함수다라는 얘기를 늘 하듯이 지금과 같은 시간에 뭐 저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모니터링은 하지만 지금 나오는 실적 발표 결과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죠? 그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결과가 컨센서스 대비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보면서 저는 올해 시장도 참 재밌겠구나. 재밌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장을 우리를 현혹시킬 시장의 많은 이벤트와 그다음에 정말 많은 뉴스들이 이제 우리를 또 자극하고 속이고 할 텐데 본질적인 포인트를 계속 끝까지 잡고 우리가 생각하고 가면 결국은 우리가 안 흔들리고 오히려 그게 우리한테는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거를 잘 캐치하고 있어야면 올해도 되게 작년과는 또 다른 시장으로서 또 재밌는 그런 될 것 같고요. 그거가 나중에 올해가 끝났을 때 재밌었다라고 생각이 되려면 사실 결과가 좋아야 될 텐데 뭐 사실 올해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장. 그러니까 지수가 안 되더라도 내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 2600 깨진다 안 깨진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올해?
저는 그 질문을 지금 받으면 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 깨진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네. 우리가 틀릴 땐 틀리더라도 네, 그죠? 네. 예, 저도 안 깨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물론 뭐 다른 악재가 나와서 뭐 잠시 깨질 수는 있겠지만 뭐 빠르게 복원할 거니까 사실 뭐 두렵지는 않고 상단도 약간 그런 반도체 기업들 나쁘지 않고 또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망 해소되면서 여러 가지 좋아질 섹터들 생각해 보면 저는 하반기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심플하게 1월에 봤던 저점을 그냥 하단으로 보고 윗단은 뭐 다 모르겠다. 그냥 무너지기 전만 회복하자. 그게 3천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폭이 한 15% 20% 나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지금 오늘 종가가 2,700이었으니까 그래도 10% 넘게 올라가요. 300만 올라가도 네, 오, 네. 지수가 10% 넘게 오르면 올라가네요. 종목 몇십 프로 먹을 수 있고 네. 그러면 우리는 종목 플레이만 잘해도 올해도 한 20, 30% 될 수 있는 그렇죠.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근데 항상 이런 희망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죠 저희가. 네. 제가 얘기하면서 기업 탐방 가서 그 회사의 대표님이나 거기 CFO 분하고 얘기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오늘은 저한테요? DS 자산운용의 운용 스타일뿐만 아니라 우리 이한현 본부장이 3년 동안 좋은 수익률로 펀드 대상을 탈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마음가짐과 체력 관리, 생활 자세 그런 걸 알아보는 시간이라서 펀드에 투자하시거나 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박사님과 식사합시다 시간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